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무나 지을 수 없고 아무나 도전할 수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칫 설계라도 잘못했다가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대재앙 수준의 피해를 입히게 되죠. 그런데 유럽의 보석 상자라고 불리는 루마니아가 이 위험한 건물을 한국에게 독점시켰는데요. 로마인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토지라는 의미를 지닌 루마니아는 동유럽과 남유럽 사이에 절묘하게 걸쳐 형성된 국가입니다. 유럽에서 12번째로 거대한 영토를 가진 루마니아는 드라큘라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흡혈귀라 부르는 드라큘라는 실존하지는 않지만 소설 드라큘라의 작가 브람 스토커가 소설에 등장시키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예전 루마니아 농부들이 귀신을 부르던 드라큘에서 따와 소설 속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는데요. 드라큘라의 고향답게 루마니아는 마녀가 직업으로 인정받는 독특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현재 EU의 원국인 루마니아는 원래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노선을 걸었으나 1989년에 붕괴됐습니다. 이후 빠르게 국가 발전을 꾀했으나 기술력이 부족한 관계로 빠른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산업화의 핵심으로 불리는 전력을 자체 생산할 기반을 갖추지 못해 상당히 많은 전력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했죠. 원래 루마니아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천연가스를 생산 공급하는 러시아가 2007년 루마니아의 EU 가입 이후부터 일방적으로 루마니아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일방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해버리자 루마니아는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2배 이상의 비싼 값을 주고도 살 수 없게 됐고 살을 내는 한파까지 닥치면서 나라 곳곳에서 러시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결국 2016년 러시아의 보복을 감수하더라도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중단하자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결국 러시아에게 일방적으로 가스 수입을 중단하고 에너지 정책의 다변화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EU 회원국으로서 EU가 추진 중인 탄소 감축 정책에 부합하고 외국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20% 이하로 낮추기 위해 에너지 생산량 증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그중 핵심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현재 루마니아에는 체르나보다 원자력 발전소 1호기와 2호기가 상업 가동 중입니다. 1996년과 2007년에 상업 가동을 시작한 이래 루마니아 전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원래 루마니아에서는 1970년대부터 총 5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1980년에 1호기, 1982년에 2호기부터 5호기까지 건설에 착수했습니다만 1991년 재원 조달의 문제로 인해 모든 원전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2000년 2호기 건설을 재개하고는 2007년에 준공했죠. 하지만 5호기는 건설 포기가 확정됐고 3, 4호기는 전체 공정을 15% 상태로 중단된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루마니아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 한수원이 루마니아로부터 700만 유로, 한국 돈 100억 원 규모의 체르나보다 원전 기동용 변압기 공급을 위한 국제 경쟁 입찰에서 최종 공급사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루마니아가 국가의 미래를 건 원전 사업을 죄다 한국에 몰아주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2020년부터 루마니아는 논해액계 측 기자재 공급 사업과 방사능 폐기물 저장고, 타당성 평가 용역 사업, 올해에는 무정 전원 개통 전압안정기 공급 사업까지 원전과 관련된 굵직한 공급 사업을 죄다 한국에 몰아줬기 때문이죠. 한수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원전의 대형 기자재를 해외로 수출하는 첫 사례로서 한수원이 사업 관리 및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기자재 설계 및 제작은 국내 굴지의 원전 기업인 일진전기가 맡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 시스템에 사용되는 주요 설비인 기동용 변압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속품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최초 공급사가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차후에도 지속적인 기자 재공급을 통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근본 수주로 유럽 가동원전 운영정비 사업의 주요 공급사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루마니아가 계획 중인 신규 원전 사업 등 후속 대형 사업의 수주 기반을 확보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현 정부 차원에서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새로운 원전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원전 사업으로 사업을 이어오던 한수원은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필요했고 해외 건설로 눈을 돌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는 상당히 위험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고 두 개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꼽지 않을까 하는데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음에도 이 사고 두 개를 꼽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후유증 때문일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의 규모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원자력 사고에 국제원자력 사건 등급 INES를 부여합니다. 기기 고장과 같은 단순한 사고는 1등급으로 한 국가 이외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능 피해를 주는 대량의 방사능 유출 사고는 7등급을 부여하죠.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가장 높은 7등급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방사능 피해가 막대하다는 반증인데요. IAEA에 따르면 체르노빌 사고 당시 방출된 방사능량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약 4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는 사고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피폭 효과가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2006년 유엔 체르노빌 포럼이 사고 20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고로 인한 직접 사망자는 4여 명이며 그중 50명이 사고 한 달 내 급성 방사선 증후군으로 숨졌다고 하죠. 지상 1km 높이까지 치솟은 낙진이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대에 떨어졌고 원전에서 3km 떨어진 도시 프리피아티는 모든 주민 5만 명을 강제로 피난시켜 지금까지도 유령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 지진은 지진으로 발생한 거대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폭발시켰습니다. 역사상 최악으로 불리는 방사능 유출을 동반했죠. 원전 폭발로 흘러내린 방사능이 그대로 바다로 유입됐고 주변 수백 km 해역은 죽음의 바다가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발전소 폭발로 해결료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노출됐다는 점입니다. 원전의 핵심은 해결료를 수조에 가둔 후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수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이 해결료는 어마어마한 양의 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항상 물에 잠겨 있어야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은 그대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칫 핵연료 온도가 치솟아 또 다른 방사능 물질을 유출시킬까 염려되어 현재까지도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부어 냉각시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쏟아부은 지하수는 방사능 오염수로 쌓여있는 상황이고 일본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를 해양으로 방출하려는 결정을 내려 전 세계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죠.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는 1942년 11월 이탈리아 출신의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가 만들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지하에 만든 이 원자로의 목적은 플루토늄 생산이 유일한 목적이었죠. 그리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시작한 원자폭탄 제조 계획, 일명 맨해튼 프로젝트의 일부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펜하이머로 페르미가 만든 원전에서 생산된 플루토늄으로 원자폭탄을 1945년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투하시켰습니다. 원자폭탄의 원리는 우라늄에 중성자를 충돌시켜 핵분열 반응을 유도합니다. 일정한 조건에서 연쇄적인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하죠. 일지의 우라늄이 완전 핵분열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유일 439리터 또는 석탄 9톤을 태울 때 나오는 에너지와 동일합니다. 괜히 최고의 전력발전소라 불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페르미로부터 시작된 원자폭탄은 원자력 발전소로 이어졌고 1973년 1차 오일 쇼크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으로 뛰어드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등이 앞장서 원자력 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선사시대 인류에게 불은 위협인 동시에 도구였습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선사시대에 불과 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도구가 될 수도 위협이 될 수도 있죠. 이를 군사 목적으로 만들면 원자폭탄이 되고 연쇄 반응 속도를 조절해 에너지원으로 쓰면 원자력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특히 이 원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수출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출력 상승 시험에서 100%에 도달했다는 소식이었죠. 이는 국내 업체가 국내 기술로 건설한 원전 1호기 건설 사업이 최종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라카 원전은 한국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1980년 단독으로 아랍에미레이트와 수교를 체결한 후 많은 교류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가 21조 원 규모의 바라카 원전 건설을 한국에게 전부 맡기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수도 아부다비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원자력 발전소를 계획한 아랍에미레이트는 국제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이 국제 입찰에는 가장 원전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전부 참여했으나 한국은 한국전력이 컨소시움을 구성해 입찰했고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원전 설계 및 유지 보수를,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및 증기 발생기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플랜트 건설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벤져스로 구성해 2010년 첫 삽입에 11년 만에 상업운전을 개시했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수주한 바라카 원전은 국내 신고리 3, 4호기에 적용한 400메가와트급 대형 원전과 같은 모델입니다. 신고리 3, 4호기는 한수원이 5년 전 상업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노하우를 아랍에미레이트에게 전수하게 되는데요. 현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과 동시에 신규 원전 건설 완전 백지화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울 3, 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된 상태죠. 대신 2030년까지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발전 비율이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원전 사업은 1기 사업비만 수조 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해외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만 있으면 국내 기업에게는 또 다른 먹거리 사업이 됩니다. 마침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주춤하던 원전 투자도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요. 현재 해외 원전 시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수원은 지난해 한전,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등과 함께 원전 입찰 전담 조직 팀 코리아를 만들고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8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사업 계획이 공표된 직후부터 꾸준히 사업 수주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체코 아이스하키 팀을 후원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저변부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런 활동 덕분에 원래 수주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한국은 갑자기 가장 경쟁력 있는 입찰사가 되었죠. 원래 동유럽은 대규모 차관을 지원하는 러시아에게 원전 건설을 맡겼으나 지난 4월 체코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러시아와 중국을 신규 원전 사업 잠재 공급국에서 배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러시아가 체코전력공사 직원에게 입찰 핵심 정보를 불법 입수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발러 정서가 커진 것도 결정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한국 그리고 전통적인 원전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입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다가 탈락한 러시아를 제외하고도 한국 원전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라카 원전 덕분에 가장 최신의 해외 원전 건설 경험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반면 한국과 경쟁 상대인 미국과 프랑스는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실제 프랑스 아레바가 2005년에 수주한 핀란드 원전은 원래 계획보다 10년이나 지연시켰고 미국 역시도 자국 내 건설하기로 한 원전 건설을 5년이나 지연시켰죠. 발주사 입장에서는 준공에 맞춰 사업 계획을 짜놓지만 완공 시기가 늦어지면 모든 계획이 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완공이 늦어지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과 프랑스 업체는 원전 건설 생태계가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한국 기업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여기에 한국 원전의 저렴한 가격도 상당한 장점입니다. 체코 공영방송에 따르면 한국은 KW당 건설 비용은 3,717달러로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고 미국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탈원전 시대를 벗어나 원전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첨단 원전 개발에 1조 6,200억 원을, 영국은 1조 5,000억 원을, 프랑스는 6,600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탈원전 시대를 선언한 이상 국내 건설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자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독자 개발한 원전 설계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로부터 설계 인증을 취득했죠. 이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개발한 원전 중 세계 최초의 기록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빌 게이츠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도 하나의 도구로 봐야 한다며 원자력 발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은 끊임없이 능력을 키우면서 현재 발전소 운영 능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용률 면에서 전 세계 평균 74.9%를 훨씬 뛰어넘는 93.3%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죠. 이렇게 한국이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해 계속적인 선전을 기대합니다. 얼마 전 한국은 폴란드로부터 40조 원에 이르는 원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를 뿌리는 불청객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웨스팅하우스입니다. 2023년 4월 웨스팅하우스의 CEO는 폴란드 현지 언론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한국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봤을 때 CEO가 직접 폴란드 현지 언론까지 만날 정도면 웨스팅하우스가 얼마나 다급하고 구차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지난해 10월 한수원은 폴란드 전력공사와 풍투누프 지역에 원전 24기를 짓기 위한 40조 원 규모의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곧바로 미국 법원의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은 자신들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고유기술이라며 수출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재를 뿌렸습니다.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 소유권을 놓고 법적 분쟁 중인데요. 대체 웨스팅하우스는 왜 이런 추태를 부리는 걸까요? 1차적으로 웨스팅하우스의 재뿌리기는 한수원이 폴란드는 물론 체코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두고 경쟁을 하는 만금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수원의 입장은 웨스팅하우스와 전혀 다릅니다. 한국형 원전 개발 초기 분명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지금 모델은 완전히 독자 개발한 것이어서 미국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에서 이길 때까지 원전 수출 협상을 할 때마다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하긴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즉 진상은 웨스팅하우스가 부려도 피해는 한수원이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폴란드나 체코, 영국, 사우디 등 한국이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국가는 대부분 미국의 우방국인 만큼 법적 분쟁 자체만으로도 수주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웨스팅하우스의 진상짓은 역사가 깊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전이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기를 수주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았는데요. 웨스팅하우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SMR 원천 기술을 한국과 공동 개발했으니 한국이 혼자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 조금이라도 돈을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결국 한국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웨스팅하우스에 일정 부분 기술료를 주고 합의를 하거나 끝까지 가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송은 한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소송입니다. 일단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00년 미국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을 인수했는데 한수원의 APR-1400이 자신들이 인수한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의 원자로인 시스템 80 디자인을 토대로 개발됐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전 기술의 수출 규제를 명시한 미국 연방규정집 CFR에 따라 한수원의 APR-1400에 포함된 기술이 미 에너지부의 허가 대상이라는 주장도 함께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업계와 학계 등에 따르면 2007년 6월부로 만료된 해당 기술의 사용 협정문에는 로열티 지급 없이 국내외에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이 명문화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기술에 대해 웨스팅하우스가 소유권과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한국 측에서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 이미 법적으로 명확한 것입니다. 아울러 나토 가입국이자 미국과 2020년 원자력 핵협정을 맺은 폴란드에 한국의 원전 수출을 제한할 미국 내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4기를 수출할 때도 지재권을 문제 삼은 바 있는데요. 당시 기술 이전은 이미 끝난 상황이었지만 한수원이 핵심 기술 자립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 측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전과 한수원은 100% 기술 자립에 성공해 당시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에 로열티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원전업계는 이런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웨스팅하우스를 보유한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는 최근 웨스팅하우스 지분 49%를 캐나다 우라늄 업체 카메코에 매각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한 지 4년 만에 일부 매각이 진행된 것으로 브룩필드는 여전히 51%의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즉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정상적인 상태의 기업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브룩필드 입장에서는 매각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웨스팅하우스의 몸값을 최대한 올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노리는 것은 한국이 따낸 수주건에 자신들과 협력을 해야 한다는 억지 인식을 심어서 재매각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최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단독 수주 능력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한국은 효율적이고 규격화된 원전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도 훨씬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웨스팅하우스가 진상을 부리는 이유는 팔아먹기 전에 자신들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 정도로 망가진 이유는 일본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일본을 대표하던 기업 도시바는 최악의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도시바의 해체 가능성이 높다며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일본 간판 IT 기업 도시바가 파산 직전까지 몰린 이유는 2006년 영국 국영 B&F로부터 54억 달러를 지불하고 인수한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인수 추정가는 25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도시바는 제너럴 일렉트릭, 미쓰비시 중공업 등과의 경쟁에서 2배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이 기업을 인수하는 악수를 두고 맙니다. 이때 입찰에서 패배한 두산중공업은 눈물을 흘렸고 도시바는 이겼다며 환호했지만 몇 년 뒤 이를 두고 하늘이 대한민국을 도운 3대 사건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로 그 결말은 일본에게 끔찍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원전업계 최악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원자력 발전소 공사가 늦어지면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도시바는 독립 경영을 고수하면서 40년 웨스팅하우스의 손실을 방치했습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7조 원대의 손실을 밝히자 도시바는 그제서야 생존하기 위해 돈 될 만한 것은 매각에 나서기로 했는데 당시 간판 사업부인 반도체 부문까지 매각 위기에 놓였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후 도시바는 본업까지 몰락해 파산으로 접어들었고 웨스팅하우스는 캐나다에 팔리게 됩니다. 도시바 몰락의 원흉이 된 웨스팅하우스는 분명 미국 기업으로 출발했지만 지금도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 리뉴어블과 캐나다 우라늄 생산기업 카메코가 지분을 양분하고 있어 미국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원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원전 관련 특허를 일부 가지고 있을 뿐 여기저기 팔리는 유령 회사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한국이 수주한 사업에 진상을 부려 최소한의 합의금이라도 뜯어내서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또다시 매각하려는 얄팍한 전략을 노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기회만 있으면 피곤하게 구는 웨스팅하우스를 이참에 한국이 사버리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매물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우리가 산다면 특허 이슈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려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되는 몸값은 그야말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재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 캐나다 기업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웨스팅하우스를 딱히 강하게 밀어줄 이유도 없습니다. 미국이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협업을 압박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정치인들이 사적인 목적 때문이지 미국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미국은 동맹국들을 과하게 압박하다 보니 사우디나 유럽 국가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유럽의 원전 협력에 미국이 뜬금없는 퇴짜를 놓은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유럽은 당장 원전이 필요한데 이것을 지을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변하지 않는 사실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행보를 보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패권국의 힘을 과시하던 미국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면서 흔들린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최근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자동차 산업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승용차의 경우 배터리팩에 저장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차가 점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은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여 매년 새로운 판매량과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높은 배터리 원가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답재되는 배터리도 종류가 다양하며 적당한 출력과 주행거리를 가진 중저가 배터리부터 높은 출력과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고급형 배터리까지 있는데요. 아직 아무리 저렴한 중저가 배터리라도 전기차 원가의 4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친환경 보조금이 없다면 아직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을 선점한 전기차 브랜드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테슬라의 경우는 전기 차량 판매로 인한 수익은 극히 일부분이며 대신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쌓아둔 탄소 배출권을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란 전 세계적인 합의를 통해 국가와 기업별로 탄소 배출의 종량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하는 탄소의 양만큼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일종의 친환경 세금 같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이 많은 다른 중화화 공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전기차 제조 분야는 친환경 인증을 받아 전기차를 생산할 때마다 탄소 배출권이 쌓이게 되는데요. 미국의 테슬라는 지난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권을 판매해 대략 4억 달러, 우리 돈 5천억 원의 순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에서도 자국 전기차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해당 국가의 친환경 보조금이 없다면 전기차 산업은 이익을 남길 수가 없는 구조이기에 자동차 업계에선 열심히 전기차를 팔아도 남는 것은 별로 없고 전기차 원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배터리 기업들의 배만 불려준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차량 판매가 저조했던 폭스바겐은 탄소 배출권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난해 중국에서만 800억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려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원가 절감과 친환경 규정 충족을 목적으로 너도 나도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 환경적 요인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배터리 산업 진출을 하나둘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에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도움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세계 1위라고 자랑하던 중국산 배터리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실체가 드러나면서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밥그릇이 산산조각나게 생긴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이자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2위를 기록 중인 폭스바겐은 수년 전부터 유럽 내 배터리 공장을 계획하면서 자신의 주무대인 유럽 전기차 시장 접수를 위한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에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밀리고 생산원가와 물량면에선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에게 밀리면서 폭스바겐이 전폭적으로 투자한 유럽의 배터리 기업들은 유럽연합의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폭스바겐 CEO인 토마스 쇠퍼는 유럽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계획했지만 급통하는 에너지 요금과 인건비 인상으로 더 이상 유럽연합 내 어떤 국가에서도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제조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자체 배터리 진출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주로 독일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폭스바겐은 독일의 에너지 요금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겪으면서 변동성이 매우 커졌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는 상승한 데다 전기차 부품의 공급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금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쉬운 줄로만 알았던 배터리 산업은 석유 가격보다 변동성이 큰 원재료와 희토류를 확보해야 하며 이미 한국이 수십 년 전에 확보한 특허와 기술들을 피해가면서 자체적인 배터리를 연구 개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력은 한국에게 밀리면서
자본력과 생산력은 중국에게 밀리고 있어 배터리 생산을 통한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배터리 사업의 경쟁력과 지속성이 상상 이상으로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배터리 생산이 어려워지자 계획해두었던 전기차 공장까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2023년 초 착공하기로 했던 독일 내 유럽 최대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데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폭스바겐과 마찬가지로 배터리 자체 생산에 나서겠다면 미국의 테슬라마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판매량 부진을 겪고 있는 테슬라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에서 대대적인 할인 판매에 돌입해 영업이익률 감소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전기차 업체와 끝장을 보는 경쟁인 일명 치킨 게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2030년까지 자체적인 배터리 공장을 구축해 원가 절감에 나서려던 테슬라는 자체적인 배터리 계획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주문량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 차량에 탑재되는 차기 원통형 배터리인 4860 배터리 생산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충북 공장에 6천억 원가량을 투입하여 연간 9GWh 규모의 테슬라용 배터리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미시간주 공장의 생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5배까지 늘리면서 늘어나는 테슬라의 폭발적인 배터리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 중 삼성 SDI와 SK온과도 관련 협력 내용이 오고 가는 가운데 이번 계약으로 최소 수년간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공장 계획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석권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배터리 기업인 CATL과 BYD 등은 단순한 점유율로 보면 전체 배터리 시장의 45% 정도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엔 통계의 합정이 숨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국이 아닌 국가의 배터리를 수출하는 비중이 5%가 채 안 되기 때문이며 40% 이상의 배터리가 오로지 중국 내수용으로 사용됩니다. 아무리 내수라고 해도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회사가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중국의 배터리 회사는 한국의 배터리 회사와 근본적으로 경영 방식이 다릅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세금을 투입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중국에 보조금이 없다면 사실상 적자를 봐가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해외 수출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최근 들어 한국처럼 미국과 유럽 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며 의견을 보내고 있지만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와 소재 부문에서 미국과 유럽에선 2030년까지 중국제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계획에 합의했기 때문에 중국의 배터리가 해외 전기차 시장에서 설 자리는 더욱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특허 문제도 발목 잡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데는 중국 당국의 암묵적인 보호를 받지만 글로벌 시장에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국 기업들은 자신이 연구개발한 기술보다 해외 업체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중국 시장을 거대한 갈라파고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급하던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부터 정면 중단되면서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들과 배터리 기업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은 여태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왔지만 최근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보조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목적은 내수 시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글로벌 시장을 이끌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중국의 기업들은 자국에서 보조금만 받은 뒤에 해외 진출이 원천 차단되었고 자국 기업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산업 육성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해외 브랜드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분야는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기에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해졌으며 중국 이외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지난 수년 전부터 우리 기업들은 중국 업체들이 중국 안에서만 영향력을 키우는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배터리 공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30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60%에서 70%가 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 공정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원재료부터 안정적인 기술력까지 필요해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하이테크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특히 중국의 업체들은 기술력이 부족해 저렴한 배터리인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 생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한국의 배터리는 고출력에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고급형 모델에 주로 탑재되고 있습니다. 중국제 저가형 배터리 업체들의 중간 마진은 3%에서 5% 사이로 추산되며 한국 기업들처럼 고급형 배터리의 중간 마진은 10%에 육박해 원재료를 채굴하여 배터리를 생산한 뒤 전기 차량 조립까지 수직 계열화를 달성하면 중간 마진 7% 8%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렇게 생산 라인을 동일시켜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 격차는 계속 벌어지게 되므로 배터리 후발주자는 계속해서 투자금만 늘리다가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테슬라였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세부 규칙이 알려지자 테슬라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손잡고 교묘하게 우회해 보조금을 챙겨버렸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RWD는 배터리는 북미에서 생산 및 조립된 부품을 50% 이상 써야 한다는 조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하고 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40% 이상 써야 한다는 요건을 채워 최대 1,500달러의 절반인 3,750달러 지급 대상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기업인 CATL의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를 넣은 테슬라의 모델 3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배터리에 쓰이는 주요 광물을 테슬라가 조달한 뒤 이것을 CATL 측에 공급해 중국산 광물 사용을 피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잡겠다고 내놓은 IRA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보조금의 절반을 챙긴 테슬라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IRA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재미를 본 중국 CATL은 포드와도 손을 잡고 미국에 공장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IRA의 추진 의도 자체가 무색해지자 미국 의회까지 나서 문제를 보완하려 했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광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기차 회사들이 중국산 광물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국의 우회 전략을 알고서도 봉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미국이 추진 중인 IRA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황당하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들은 모두 미국 차들 뿐이었습니다. IRA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세부 모델은 캐딜락과 쉐보레, 크라이슬러, 포드, 지프, 링컨, 테슬라 등 16개 차종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9개 모델이 보조금을 받았지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등 7개 브랜드는 빠졌습니다. 결국 미국이 만든 IRA는 동맹국들에게 피해를 주고 중국은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동안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 모델 중 유일하게 보조금을 받던 모델은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조립되는 현대차 GV70이었는데 이번에는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GV70에 들어가는 SK온의 배터리셀이 중국에서 제조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최종 생산지는 미국인데도 중국산 딱지가 붙어 이번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주요 언론들조차 바이든이 내놓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이어가며 한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LA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테슬라에 필적하는 전기차 경쟁력을 갖췄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IRA로 불의의 일격을 당했다. 미 행정부가 현대차에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LA타임스는 작년 13분기 아이오니고와 기아 EV6 판매량이 전기차 시장에서 2위권 경쟁자였던 포드의 머스탱 마하이를 추월했다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현대차가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향해 전진했다고 호평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들을 테슬라의 주요 경쟁자로 같은 반열에 놓고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서 LA타임스는 IRA가 미국에서 EV를 만들고 판매하는 포드, GM, 테슬라와 같은 경쟁사들의 세금 혜택을 주지만 이 법은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 시민을 고용하는 회사들에게 불이익과 모욕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치권에서 초차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실패했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IRA 전기차 보조금의 허점을 이용해 중국으로 돈이 흘러들고 있다며 포드와 CATL의 배터리 공장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은 IRA 보조금이 CATL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과연 이 법안이 어느 세월에 통과되어서 IRA법의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IRA가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의 경쟁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쟁 모델도 보조금 지급을 못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쟁 모델인 테슬라 모델 X, BMW X5도 보조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전기차들은 지금도 이들보다 30%나 저렴하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 경쟁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현대가 미국에 짓는 새 공장이 완공되고 EV9이 미국에서 생산돼 $3,750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그때는 한국 전기차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현대와 기아는 보조금을 못 받게 됐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IRA의 예외 규정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리스나 렌트와 같은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지켜가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GV70의 배터리를 현재 중국산에서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을 빠르게 찾는 것 하나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한국의 저력은 IRA라는 복병을 오히려 우리에게 호재로 만들고 있는 데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계속 받게 된 미국산 전기차 모델 대부분이 K배터리, 즉 한국산 배터리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IRA의 수혜 전기차 22종 가운데 절반인 11종 안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장착돼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차종 역시 2개는 삼성 SDI, 2개 차종엔 SK온의 배터리가 탑재돼 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하면 보조금 대상인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브랜드의 전기차 17종에 모두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미국 브랜드의 전기차는 한국 배터리가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IRA의 최대 수혜는 오히려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미국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받는 전기차종의 절반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쟁력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쓰는 8종의 전기차들은 보조금 $7,500 전액을 받게 됩니다. IRA가 요구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 부품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압도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 SDI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와 랭글러, 포드 이스케이프, 링컨 코세어 등 4종은 보조금 $3,750가 책정됐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을 비롯해 북미 등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빠르게 구축한 덕분에 이처럼 IRA의 수혜를 보게 된 것인데요. 한국산 전기차들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지만 그래도 다각도로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러브콜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최소 3년치 먹거리를 확보해둔 한국 배터리사들은 미국 인플레이션법이라는 복병을 만나서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을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짓더라도 최소 6, 7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동무대가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최근 열린 상하이 모터쇼에서 혁신적인 신기술을 공개하며 중국 전기차 산업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삼성 SDI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 모터쇼에서 선보인 6세대 각형 배터리입니다. 삼성 SDI는 전기차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고에너지 밀도와 금속 충전 기술을 적용한 6세대 각형 배터리를 소개해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6세대 각형 배터리는 양극재의 니켈 비중을 91%로 높이고 음극재의 실리콘 소재를 적용해
기존 5세대 각형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를 10% 이상 향상시킨 제품입니다. 이 배터리는 특히 제조 공법 개선으로 10분 만에 80% 이상 충전이 가능한 급속 충전 기술을 탑재해 오는 2024년이면 양산될 예정입니다. 삼성 SDI는 이번 모터쇼에서 기존 원통형 배터리 대비 크기를 키우고 성능을 극대화한 배터리 신규 플랫폼을 선보이며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미국이 이상한 법을 만들고 중국이 싸구려 배터리로 열심히 쫓아와도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는 한국이라는 사실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